우리 아들이 왜 사라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진 않겠죠. 결혼식 전날 밤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나 진짜 가고 싶었어. 손 놔. 제발 손 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잘못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안에는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진심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준혁 씨가 소극적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10시 30분, 저는 마지막으로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일찍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준혁 씨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하객 200명이 기다리는 예식장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만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도망쳤겠냐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복도 끝에서 들었습니다. 예식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람의 침묵은 읽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심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말이 없는 사람을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준혁 씨의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독이 결혼식 전날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준혁 씨가 처음 만난 것은 직장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대화의 80%를 이끌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말은 적었지만 들을 때는 온전히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시선을 떼지 않았고 맞장구 대신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이 전부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준혁 씨는 제가 첫 만남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크는 시간이 길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든 것 같냐고. 저는 그 질문에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진짜 궁금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만남 이후였습니다. 연애 초반 준혁 씨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행동은 섬세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말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에 나타나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 말하면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제가 슬플 때 위로의 말 대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 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섬세함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혁 씨는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도 조용했고 힘들 때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그는 먼저 사과했지만 자신이 왜 그랬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만 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는 자기 표현을 못한다고, 말이 너무 없다고, 가끔 답답하다고. 친구들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조용한 남자가 무서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쯤만 동의했습니다.
연애 2년이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준혁 씨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프로포즈 같은 것도 없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상 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다냐고. 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진심이라고.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준혁 씨는 내가 좋은 대로 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을 3군데 이상 혼자 발품을 팔아다니고 혼수 목록을 혼자 작성하고 청첩장 문구를 혼자 고민하다 보니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방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면 준혁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책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할 마음이 있긴 한 거냐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준혁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지만 준혁 씨는 그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또 무관심으로 읽었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준혁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혼수 정리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복 최종 수선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준혁 씨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아 혼자 처리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이었고 저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방에 들어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애매하게 서 있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수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준혁 씨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예식장 리허설 오전 10시니까 늦지 말라고. 준혁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잠들었는지 아니면 저보다 오래 깨어 있었는지 그날 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은 별도로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의 머리를 빗겨주셨고 이모들이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어디서 어떻게 그날을 보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30분에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일찍 와. 사진 찍기 전에 얼굴 좀 정리해야 하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겠거니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7시 예식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 측에서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예식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8시가 넘어도 준혁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이 되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3번을 더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늦는 것이겠지, 핸드폰이 방전된 것이겠지, 어젯밤 늦게까지 무언가 하다가 늦잠을 자는 것이겠지. 저는 계속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예식장 로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말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준혁 씨 친구라고 하는 남자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따로 연락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시어머니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갑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셔서 어머니 쪽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 짧고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멍했습니다. 복도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웃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창피했습니다. 200명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혼자 서 있다는 그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친척 언니가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동정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예식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꽃이 드레스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12시에 예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누군가 차를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치고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드레스를 벗으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따라오셔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저는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 걱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피해자라고. 걱정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크게 다퉜냐고, 준혁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았냐고, 혹시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지는 않았냐고.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크게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은?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3주 전 준혁 씨가 점심 약속을 한 번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 없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피곤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 스트레스겠거니 했습니다. 경찰에 그것을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말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혁 씨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준혁 씨 방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몇 장, 볼펜, 작은 메모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책상 아래 작은 칸을 여는데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 층수, 시간. 모두 오전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세 글자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결과 보류.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혁 씨가 몰래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날짜들을 세어봤습니다. 최소 2달에 걸쳐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2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갈아가며 충돌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것이 결혼해서 도망치기 위해 꾸며낸 무언가의 흔적인지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더 나쁜 방향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쪽을 선택하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동이 텄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식장에서 그분이 했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도망쳤겠냐는 말.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비난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틀 전 예식장에서의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예식장에서 한 말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원래 그런 아이라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아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뭔가 무거운 것을 지고 있어도 혼자 감당하는 아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인 자신도 늘 안타까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단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다시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 내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이 사연을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준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세요. 이틀 동안 저는 탐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곳들을 생각했습니다. 직장 근처의 편의점, 퇴근길에 들르던 헬스장, 혼자 가끔 간다고 했던 한강변. 한강변에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강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가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가 혼자 이 강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도 연락해봤습니다. 준혁 씨 직장 동료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했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좀 걱정은 됐다고 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점심을 자주 혼자 먹었고 가끔 어딘가 생각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요 몇 주.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준혁 씨가 점심을 혼자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점심시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날짜들을 다시 봤습니다. 병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내과와 외과가 함께 있는 준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을 준혁 씨 자신에 대한 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앞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료, 어머니 검사 결과, 어머니 입원 상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준혁 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사흘째 새벽 2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 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 씨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병원이야. 저는 처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흘을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병원이라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진료, 어머니 검사 결과, 어머니 입원 상담.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먼저 꽉 조여왔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만약 수첩에 적힌 내용과 이 문자가 연결되는 것이라면, 저는 새벽 2시 30분에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 이름이 문자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바로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한테 문자 왔어요. 병원이래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보면서 손이 굳었습니다. 준혁 씨가 수첩에 적어뒀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 끝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이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퇴근하고 여기 어머니 모시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차선을 잘못 들어선 차량이 준혁 씨 차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핸드폰은 충격으로 화면이 완전히 박살났으며 지갑은 사고 현장에서 유실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 병 때문에 몇 달째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처음엔 숨겼는데 준혁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찾아왔다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번 혼자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것은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저는 그제야 수첩이 이해됐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의 항암 치료 일정을 그 작은 수첩에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며 치료비 계산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 병실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벽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저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도망쳤겠냐고. 그 말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그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치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차갑게 굴었던 겁니다. 자신의 병이 이 결혼을 망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준혁 씨가 보였습니다. 여러 줄의 의료 장비들이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가 저 안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를 원망하며 사흘을 보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머리 부위에 충격이 있었지만 다행히 출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오른쪽 어깨 인대가 파열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이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다고.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환자가 오른손에 무언가를 계속 꽉 쥐고 있었다고. 처치 중에도 손을 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뭘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야 겨우 확인했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준혁 씨의 오른손을 펼쳤습니다. 구겨지고 한쪽 모서리가 찢겼으며 작은 핏자국이 번진 청첩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혁 씨가 그날 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오면서도 그 청첩장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것. 사고가 났을 때도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 사흘 동안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저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동이 틀 때까지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행동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내가 좋은 대로 해라고 했던 것. 저는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읽었지만 어쩌면 그는 그때 어머니 치료비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서 웨딩홀이나 청첩장 문구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던 것. 병원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결혼 한 달 전에 제가 우리가 잘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던 것.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 일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이 결혼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사과만 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던 것. 이유를 말하면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말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 없다고 불평했던 3년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그 침묵들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틀리게 알고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준혁 씨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이번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병원에 오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뭘 어쩌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따라오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면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 씨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난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안도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울어야 하는지.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가고 싶었어. 웨딩홀에 진짜 가고 싶었다고. 결혼식 진짜 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청첩장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청첩장 자국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3주 후에 퇴원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한동안 물리치료가 필요했고 갈비뼈는 한 달 이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준혁 씨는 퇴원하면서 처음으로 어머니 병에 대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결혼 전에 말하면 제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는 것, 결혼하고 나서 함께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질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읽어온 사람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말해달라고. 무겁든 가볍든 좋든 나쁘든 다 말해달라고. 내가 듣겠다고. 준혁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퇴원 2달 뒤에 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고 드레스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 2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와 제 어머니만 함께 오셨습니다. 4사람이 구청 앞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제대로 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항암 치료 중에도 오셨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는 식당에서 제 어머니에게 오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분이 한참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겨지고 찢겨지고 피 묻은 청첩장. 액자에 넣어두려다가 그냥 서랍 안에 접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꺼내볼 때마다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주차장을 나오면서도 내일 결혼식이 기대돼서 주머니에 청첩장을 넣어뒀을 그 순간을, 사고가 나고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을 그 순간을, 저는 3년 동안 이 사람을 소극적이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혼식이 취소된 날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말이 없다고, 표현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쩌면 그 침묵 안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아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한번 먹자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매주 이런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청첩장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